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랜 독서 생활 경험을 살려 바쁜 현대인들이 한 번쯤 읽고 생각해 볼 만한 책을 소개하는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과 희곡 작품을 소개합니다. 저는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를 읽지 않고 영국 문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오스카 와일드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수필과 문학 비평서적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천재성과 입에서 나온 유머와 독설, 몸을 치장한 화려한 옷차림, 동성애까지 오스카 와일드는 19세기 영국의 문제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에 가볍게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단편집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편 소설 4편, 희곡 2편이 실렸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펴내고 있는 민음사의 도서를 골랐습니다. 민음사에서 펴낸 책을 몇 권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높고 둥근 기둥이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행복한 왕자의 조각상이 우뚝 서 있었다. 왕자의 몸은 순금으로 얇게 박이 입혀져 있었고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였고 금의 손잡이에는 끝에는 크고 붉은 루비가 빛을 발했다. 소설 행복한 왕자의 내용은 익히 알았지만 저자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것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궁전 안에서 늘 행복했던 왕자가 죽자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도시의 높은 곳에 황금으로 옷을 입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자는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이 도시에 추하고 비참한 곳이 있다는 것을. 도시는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아 동상에 내려앉은 제비에게 왕자는 부탁합니다. 왕자는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는 보석과 금을 떼어내어 주위에 떨고 있는 청년에게, 성냥팔이 소녀에게,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볼품없는 조각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이를 발견하고 조각상을 무너뜨려 용광로에 녹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라고 하자 천사는 용광로에서도 녹지 않는 왕자의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골랐다고 하면서 이 귀여운 새는 내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고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 도시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리로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행복한 왕자는 뒤에 소개되는 4편의 소설과 결이 다릅니다. 나머지 소설은 영국 귀족계급의 사치와 허영을 꼬집는 데 반해서 이 소설은 동화 같은 문체와 이야기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자는 시선을 달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떼어내면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자의 시선은 저자의 시선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을 사회주의자 또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일컬었다고 작품 해설자는 말합니다. 아스 세빌경의 범죄, 비밀 없는 스핑크스, 캔트빌의 유령, 모분적인 백만장자. 4편의 단편 소설은 짧은 분량이지만 독자를 빨아들이는 매력은 장편 소설 못지않습니다. 아스 세빌경의 범죄는 손금을 봐주는 사람이 아스경에게 살인을 저지를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아스경은 결혼 전에 자신의 운명이 시키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새벽까지 길을 헤매다가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발을 들어 템정강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살해한 남자는 그에게 운명을 가르쳐준 수상가였습니다. 4편의 단편은 오스카 와일드의 웃음과 풍자, 교훈이 문장 사이에 넘쳐납니다. 빅토리아 시대 귀족계급에 퍼져있는 체면과 위선 가면을 벗겨 맨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의 소설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범적인 백만장자에서는 선한 인간에게 미치는 부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소설집에는 희곡 2편도 실렸습니다. 살로메와 진지해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살로메는 성경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동시에는 공연을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예언자 요카난을 붙잡아둔 유대의 왕 헤롯은 젊고 예쁜 살로메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살로메는 헤롯 왕의 형수인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롯은 형을 죽이고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들려오는 요카난의 목소리에 매혹당한 살로메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고 더욱 그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카난은 시대를 예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살로메는 헤롯 왕이 자신을 위해 춤추기를 요구하자 춤을 춘 뒤 그 대가로 요카난의 머리를 가져달라고 하면서 연극은 종말로
치닫습니다. 살로메는 예수가 살아있던 시절 유대 땅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 참수 사건을 대표적으로 묘사했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오스카 와일드가 대변했던 유미주의에 속한 작품입니다. 유미주의는 미를 위한 미, 예수를 위한 예수를 의미합니다. 살로메는 요카난과 키스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헤롯 왕에게 요카난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살로메는 요카난과 입을 맞출 수 있었으나 목숨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출 수만 있다면 목숨이 붙어있든 아니든 상관없는 살로메의 행동에서 저는 지독한 유미주의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린 진지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제목이 주는 진지함에 끌렸습니다. 어니스트란 이름에 끌린 두 쌍의 남녀 주인공의 에피소드입니다.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맛깔스러운 대사와 당시 귀족사회에 대한 비꼰과 웃음, 의미의 이중성이 독자에게 생각거리를 줍니다. 꽉 짜인 이야기 구조는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작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까지 받은 의사 아버지와 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한 이후 유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옷맵시와 말솜씨로 유명합니다. 빅토리아 말기 칙칙한 검은색 양복을 입던 시대에 화려한 색깔의 옷과 벨벳 자켓과 비단 양말을 착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비난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차비인 만큼 말솜씨도 화려했습니다. 시인 예이츠는 일상 대화에서 그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논리와 재치를 갖추었습니다. 1882년 유미주의 강연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세간에 신고할 것이라고는 내 천재성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년의 삶은 불행하였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재판을 받았으며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추록 후에는 영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가난한 삶을 이어가다가 쓸쓸하게 자신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나이 46세였습니다. 단편 몇 편과 희곡 두 편을 읽었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생애와 작품의 깊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입문을 하였으니 이제 몇 권의 책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짧아 읽어야 할 작품이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과 짧은 생애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